소고기 한 근에 7만 원. 지난주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쌀도 17%나 올랐고요. 커피 믹스, 달걀, 우리가 자주 사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죠. 물가가 2.4%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2.4%예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체감 물가와 공식 통계의 괴리. 이 이야기를 하려면 환율을 빼놓을 수 없어요. 1470원까지 치솟은 달러 환율. 이게 우리 장바구니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은 물가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환율과 금리, 그리고 해외 투자 열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요즘 일본이 난리입니다. 쌀이 40% 올랐어요. 초콜릿은 37%. 저물가 국가 일본. 이러는 타이틀이 완전히 날아갔죠. 물가 상승률이 3%를 찍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환율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한 거죠.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30% 올랐습니다. 한우도 부위에 따라 30%씩 뛰었고요. 국제 가격도 올랐지만 환율이 더 큰 역할을 했어요. 1,100원일 때와 1,470원일 때가 30% 차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수입이 많은 나라잖아요. 커피, 기름, 에너지, 식재료 거의 다 들여오죠.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올렸습니다. 내년 2.1%로요. 숫자만 보면 뭐 괜찮은데 싶지만 이건 평균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는 품목들은 훨씬 더 올랐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향후 물가 경로가 높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했어요. 중앙은행 언어로 번역하면 물가 걱정된다는 뜻이죠. 그럼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환율입니다. 유가도 중요하지만 환율만큼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환율은 왜 오른 걸까? 1470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1500원도 눈앞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레벨 자체는 걱정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안 높아지고 있고 코리아 페이퍼 스프레드도 그대로래요. 무슨 말이냐? 국가 신용도나 금융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문제냐? 한 방향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월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폭탄 발언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면이 우려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샀냐? 10월 한 달에 68억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매요. 10월 무역 흑자가 60억 달러였는데 무역 흑자보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산 거예요. AI 관련 주식이 9월에 17억 달러였는데 10월에 32억 달러로 뛰었고요. 가상자산, 양자 컴퓨터 관련주 10월에 뭔가 핫한 게 있었나 봐요.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샀어요. 그러자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냐? 그러자 누군가 대답했대요. 쿨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화제가 됐죠. 총재는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된다고 했어요.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환율 변동이나 주식 변동이 생겼을 때 손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쿨해서 하는 걸까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코스피 10년 박스권을 겪어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스닥은 몇 배씩 올랐는데 코스피는 2,4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히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요. 누가 내 돈 걸고 투자하는데 쿨하다고 해서 해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밸류업하고 상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코스피도 오르고 있잖아요. 올해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10년은 어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개인들이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몰랐어요. SNS도 발달 안 했고 정보도 안 퍼졌죠. 근데 이제는 다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마술 레시피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다 보는 거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무엇으로 부자가 됐나요? 40대, 50대 보면 근로소득으로 부자된 사람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근로소득이 신성하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금 구조, 정책 방향, 모든 걸 보면 명확합니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강연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아니면 부자가 되려는 꿈을 좀 작게 가져가든지. 그들이 뭐에 베팅하고 뭐에 투자하는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거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해외 투자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처럼 격리돼 있었죠. 이젠 글로벌 문이 열렸잖아요.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거예요. 코스피라고 꼭 올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을 키워서 사람들이 여기 계속 투자하게 만들어야죠. 개인한테만 뭐라 그럴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세요. 올해 해외 주식 투자가 500조를 넘었어요. 2023년에 320조였는데 2년 만에 180조를 늘렸어요. 수익률이 미쳤죠? 국민연금이 얼마를 벌어서 연금 고가 시기가 뒤로 밀렸어요. 국민연금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외 채권도 96조까지 늘었고요.
참고로 개인보다 국민연금이 더 많이 샀어요. 전년 동기 대비 해외 주식 투자 증가율을 보면 개인은 74% 늘었는데 공적연금은 92% 늘렸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도 돈 벌자고 해외 주식하는 건데 리스크는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외 주식 과세 강화 뉴스가 나왔을 때 분노가 터진 거예요. 부자로 갈 수 있는 길들이 하나둘씩 막히는 것 같은데 결국 찾아간 길에 또 과세를 강화한다니까요. 기획재정부가 나중에 발표했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자, 그럼 이제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1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6개월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동결에 손을 들었고 1명만 내리자고 했어요. 5대1 압도적이었죠. 왜 동결했을까? 답은 의외로 긍정적입니다. 성장률 전망을 올렸거든요. 올해 1.9%에서 2.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어요. 거의 2% 성장이 보이는 거죠. 뭐가 이렇게 좋아졌냐? 수출입니다. 수출이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어요. 올해 수출 증가율을 2.5% 예상했는데 2.9%가 나왔고요. 내년은 마이너스 0.1%로 예상했던 걸 플러스 1.4%로 올렸어요. 뭐가 이렇게 수출을 끌고 있냐? 반도체죠. AI 붐이 터지면서 GPU가 날개도 친 데 팔리고 메모리도 품귀 현상이에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조짐도 보이고 관세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IT를 빼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냥 적당히 좋은 정도만 돼도 0.4%포인트가 날아갑니다. 대한민국이 IT와 반도체에 얼마나 목숨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소비는 어떨까? 한국은행은 소비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을 넘었거든요. 2023년에는 100 밑에 있었는데요. 왜 심리가 좋아졌냐? 자산시장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 넘고 부동산도 오르니까요. 누군가는 자산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부의 효과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물가였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경기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고요.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잡을 수 있지만 경기가 식을 수 있어요. 딜레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택한 게 동결입니다. 그런데 단어 선택이 바뀌었어요. 10월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라고 했는데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로 바뀌었거든요. 기조에서 가능성으로요. 인하 신호가 약해진 거예요.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에도 2.5% 유지, 3명은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봤대요. 3대 3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3명은 금리 인하기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인하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립금리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2.5%가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립금리보다 더 내린다는 건 경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세잖아요. 그러니까 2.5% 언저리에서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사실상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대가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한미 금리 차이는 1.5%포인트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죠. 미국이 4%대고 우리는 2.5%니까요. 우리가 동결 유지하고 미국이 1.5%포인트를 내리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 12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내려서 금리 차이를 줄여주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올리면 부작용이 크니까 미국이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총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환율 문제는 금리 문제가 아니고 금리를 조절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식시장으로 나가는 게 문제다. 핵심은 이거예요. 금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돈이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잡으면 되지 않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총재는 뭐라고 했을까요? 통화정책은 훨씬 큰 칼인데 작은 목표만을 위해 휘두르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지상파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환율 붕괴 5적, 해외 투자 900억 달러, 국민연금 500억 달러, 서학개미 200억 달러, 수출기업 레깅 900억 달러, 트럼프 600억 달러. 트럼프가 제일 크네요. 근데
환율 분기 오적이라는 표현보다 환율 상승 요인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 차이예요. 통화정책, 재정정책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각국마다 다르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대미국 투자 시대잖아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900억 달러예요. 서학개미나 국민연금도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일본을 보면 선진국으로 가면서 해외 자산이 쭉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에요. 글로벌 금융에 올라타는 거죠. 올라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자산 가격이나 환율 상승이 유동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재가 답했어요. M2가 9월에 8.5%까지 올라갔다. 높은 것 같은데 새로 풀린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M2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의 M2에는 ETF 같은 수익증권이 포함돼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이걸 안 넣거든요. IMF가 몇 년 전부터 M2에서 ETF 빼라고 했어요. 만약 ETF를 빼면 8.5%가 아니라 5.5%가 된대요. 과거 어딘가에 있던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ETF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성이 바뀌는 거지 절대적인 유동성이 많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5.5%도 낮은 건 아니에요. 요즘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 좀 높아진 건 사실이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국민 노후 자금 아니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총재는 이렇게 답했어요. 국민 노후 자산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빠르게 늘었다가 고령화 때문에 빠르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빠르게 고갈되죠. 빠르게 늘어날 때는 해외 주식을 막 사니까 환율 상승 영향을 미치고 빠르게 감소할 때는 다 팔고 들어오니까 환율 하락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럼 살 때는 1,400원, 1,450원, 1,500원 이렇게 비싸게 사고 팔 때는 1,500원, 1,400원, 1,300원 이렇게 싸게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해지도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해지를 한다, 환을 바꾼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외국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대응하니까요. 모호하게 할 듯 안 할 듯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잘 모르게 해야 우리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4기관이 환율 4자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1,500원 가까이 가니까 만든 거죠. 아마 통화스와프나 환해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총재는 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는 걸 투기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해지로 봐야 되는 건가? 기대감이 없어지면, 쏠림 현상이 없어지면 기업들도 다 갖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최근 9월, 10월은 외국인들도 많이 샀어요. 내국인 해외 순매수가 많았지만 외국인 국내 순매수도 많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9월, 10월은 퉁이에요. 11월은 엄청 팔았어요. 4천 넘은 다음에 차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9월, 10월 두 달은 거의 비슷했어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물잔을 넘치게 하는 건 뭘까요? 가득 찬 물잔에 물 한 스푼을 넣으면 물이 넘쳐요. 넘치는 게 물잔 때문이냐 물 한 스푼 때문이냐? 사실 둘 다 때문이죠. 물이 차 있으니까 스푼을 넣으면 넘치는 거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스푼이 많이 들어간 건 맞아요. 10월에 엄청 샀으니까요. 그럼 스푼을 줄여야 할까요? 줄일 수는 있어요. 너무 쏠림이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근데 물잔이 가득 찬 것도 가득 찬 거잖아요. 주요 원인이 뭐냐고 생각해보면 둘 다 원인인데 물잔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는 생각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환율 얘기가 많지만 지금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 투자한 분들도 있고 우리가 순 채권국이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만 오르지 않는다면 1,400원에서 1,500원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만만하게만 오르면 더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예요. 고환율로 가면 수출기업 좋고 기업들도 좋고 경기도 좋고 주식시장도 오를 수 있고 자산시장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정해진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방향 정책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 안정화 대책과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율 1,500원 시대, 범인이 누구냐고요? 물잔이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물 한 스푼이 들어가서 넘친 거예요. 둘 다 원인이죠. 근데 물잔을 비우지 않고 스푼만 탓할 순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물잔을 키우든지 아니면 물을 천천히 붓든지 해야 돼요. 쏟아지게 놔두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